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법대 강준하입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좀 어색하기도 한데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USMCA 발효의 즈음에서 USMCA의 의의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USMCA는 사실은 US, 미국, M, 멕시코, C는 캐나다, 그 다음에 A는 Agreement. 그래서 이 3국 간의 협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나프타의 새로운 버전, 그래서 나프타 2.0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나프타를 새롭게 현대화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체결된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나프타와 마찬가지로 그 3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서 영내 간의 교역을 증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런 영내 교역과 투자의 활성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 늘어난 일자리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도 더 늘어나고 그 늘어난 세수로 다시 여러 가지 정부의 공공 정책에 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USMCA가 체결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USMCA 협정문에 보시면 그 Final Provision, 그 맨 뒤에 있는 Final Provision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그 나프타로부터 USMCA로의 Smooth Transition, 그 아주 원활한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USMCA 협정문 자체에서 그 나프타의 기본 체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프타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제, 사실 이 나프타라는 게 1994년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반세 25년 사반세기 전에 그런 그 낡은 옷을 입고 있었던 그런 협정문이죠. 그래서 그런 협정문을 좀 이렇게 새롭게 좀 이렇게 디자인도 바꾸고 장식도 좀 새로 달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새롭게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인데요. 인구가 3억 2,800만 명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그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 국내 GDP가 21조 4,300억 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입니다. 캐나다의 경제 현황인데요. 캐나다는 인구가 뭐 미국이나 멕시코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3,700만 정도, 3,7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이고 사실은 캐나다는 미국 경제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멕시코의 경제 현황입니다. 멕시코는 인구가 한 1억 2천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멕시코는 그 북미 지역의 공장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많은 제품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시장으로 이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이 영내 교역 규모를 합쳐보면 한 1조 1천억 불 정도 되는 거대 규모의 시장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다른 역외 수입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그 영내 교역의 규모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나프타가 어느 정도 이 팽창이 됐는지를 한번 수치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994년에 나프타가 이제 발효가 돼서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블록 이코노미, 그 블록 경제에서 굉장히 그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미 3개국이 이런 일종의 그 블록 이코노미에서 영내 교육 규모를 뭐라 할까요? 증진시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프타 이전에는 그 영내 교육 규모가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 2017년 통계를 보면 한 1조 1천억 달러 정도, 한 4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내 교육 규모가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프타를 통해서 그 당사국 간의 관세 정벽을 낮춘 거죠. 그래서 관세가 낮아지니까 그 교역이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수출입이 증진이 되고, 또 영내 투자가 많이 증진이 되다 보니까 생산 시설이 늘어나서 거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또는 최종 상품이 또 그 인접 국가로 수입이 되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런 그 경제 규모를 늘려온 거죠. 그래서 그 나프타는 그 영내 통합에 있어서 보면 굉장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배 정도가 늘어난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그 나프타를 왜 그대로 두지 않고 USMCA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나프타 2.0을 변모시켰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4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리밸런싱이 되겠습니다. 그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아까 그 통계에서 본 것처럼 그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계속 매년 쌓여서 이 무역 그 적자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현안이 됐죠. 그 옆에 있는 표가 그 나프타 재협상의 목표인데요. 그 미국의 행정부가 의회에 이 나프타 재협상을 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역 적자를 감축하겠다. 근데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멕시코하고의 관계에서도, 그 영내의 멕시코하고의 관계에서도 무역 적자가 상당한 폭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멕시코와의 그 무역 적자 감축이 그 나프타 재협상의 큰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그 타임라인인데요. USMCA의 처음 협상부터 이제 발효까지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1월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나프타 재협상 선언을 하고 재협상 개시를 하죠. 그래서 한 1년 한 뭐 5, 6개월 정도의 협상을 통해서,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양국 그 세 개의 나라 간의 힘겨루기, 또 자국의 어떤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치열한 어떤 신경전을 벌인 끝에 2018년 11월 30일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USMCA 그 협상안에 그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 날짜는 사실은 그 2018년 그 12월 1일에 멕시코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취임식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11월 말에 서명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그 멕시코의 노동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멕시코의 노동 개혁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멕시코가 그런 어떤 노동 개혁 입법, 또 그 멕시코의 헌법도 손질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담은
그 협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멕시코가 가장 먼저 2019년 6월 달에 국내 절차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국내 절차를 밟게 되는데, 미국의 그 의회에서 이 USMCA 서명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당인 이제 민주당이 이 합의한 내용은 적정한 수준이 아니다. 노동 환경의 기준이 더 강화되어야지 된다. 라고 해서 그 강화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국내 절차가 지연이 되게 됐죠. 그래서 미국의 행정부가 이제 그런 미국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시 추가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 협상을 벌인 끝에 2019년 12월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이걸 그 어멘드먼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그 USMCA 개정 의정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내용이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돼서 2019년 12월 10일에 이제 서명을 하고, 이 변화된 그 개정서의 내용에 이제 각국이 다시 이제 국내 절차를 밟아서 2020년 1월 달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행법안, 임플리멘테이션 빌에 서명하게 되고, 2020년 3월 달에 캐나다가 의회에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 7월 1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프타와의 차이점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더나이제이션을 통해서 과거에 없었던, 나프타에 없었던 디지털 트레이드라든지 또는 스테이트 오운드 엔터프라이즈, 국영 기업에 관한 장이 추가가 됐고, 노동 환경에 대한 내용이 강화가 됐습니다. 또 원산지 규정이 굉장히 강화됐고요. 특히 그 원산지 규정 중에서도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상당 부분 강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도 상당 부분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조항은 특히 이제 자동차 원산지 규정, 어떤 내용이 이제 변화가 됐느냐,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그 영내 부가가치라고 하는 RBC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것도 굉장히 세분화된 내용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LVC라고 해서 노동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게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영내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사용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무역에 관한 내용, 그 지재권에 대한 그 보호 연한이랄까, 또 내용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율 조작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새롭게 FTA에 포함이 됐고, 비시장국과의 FTA,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이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산지 기준을 그러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느냐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그 예를 들면 이게 멕시코산이다 또는 캐나다산이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캐나다나 멕시코 또는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야지 되는 것이죠. 부품이 들어와서 그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변형이 돼서 최종 제품으로 탄생을 하면 그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봅니다. 그래서 substantial transformation, 그 실질 변형이 결국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그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세 가지를 보고 보통 그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tariff classification. 그래서 세 번 변경. 그 여러분 물품에 보면 세 번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
그 세 번이 변화된 것을 보고, 예를 들면 그 수입된 재료가 가공 과정을 통해서 최종 제품으로 재탄생을 했는데 그 부품의 세 번과 그 다음에 최종 제품의 세 번이 이제 변화가 되면 그 변화 과정이 그 국가에서 소위 말해서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 나라를 이제 원산지로 인정하는, 그게 이제 세 번 변경 기준이 되겠고, 두 번째는 RVC 기준이라고 해서 Regional Value Content, 영내 부가가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건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제품의 그 최종 그 가액에서 일정 그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그 국가에서 발생하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RVC가 뭐 60%다, 70%다라고 하면 그 전체 제품 가격의 60% 또는 70 몇 %를 그 국가에서 창출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specific process라고 해서 특정 공정이 그 국가에서 발생하면 이제 그 국가를 원산지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특정 공정 기준은 주로 그 의류 제품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USMCA의 그 원산지 기준도 크게 보면 사실은 이 세 번 변경 기준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영내 부가가치 기준과 이 특정 공정 기준을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분야는 그 영내 부가가치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 자동차 분야도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승용차, 그 패신저 카, 그다음에 라이트 트럭, 그 경트럭에 대한 기준을 납타에서는 62.5%이던 것을 75% 이상으로 굉장히 이제 상향 조정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그 부가가치 기준 그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제품이 한 2만여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 그 코어 파트, 또 프린시플 파트, 그 다음에 그 컴플리멘터리 파트 이렇게 나눠서 그 각각에 들어가는 그 RVC 기준을 기존의 그 납타 수준보다 높여놨습니다. 상향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완성품뿐만이 아니라 그 부품 생산에 있어서도 그 RVC 수준이 높아졌다. 결국에는 그 해당 국가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동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노동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그 Labor Value Content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노동자, 그 근로자의 그 wage, 그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 시에 그 시간당 $16 이상의 임금 근로자들이 그 제품의 한 40%, 45%,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별로 그 충족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40에서 45% 이상 충족되어야지 된다라는 기준을 도입을 했습니다. 또 철강, 알루미늄 사용 요건인데요.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 이상이 북미산이어야 된다라는 요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결국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요건을 충족을 하려면 북미 지역 현지에서 생산된 재료와 부품으로 북미 지역의 근로자가 만들어라. 자동차 부품, 자동차 완성품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쇼어링. 그러니까 그 영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영내 생산시설을 더 많이 짓고 또 영내에서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supply chain, 그 다음에 그 manufacturing facility, 그 생산 시설을 relocation, 재정비해야지 될 그럴 과제를 생산업체에게 일종의 숙제로 이렇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원산지 그 기준이 강화된 거 말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굿 뉴스는 없느냐? 굿 뉴스가 있는데요. 그 통관 절차 과정 또 원산지 증명 관련해서
기업 친화적인 굉장히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현대의 그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좀 그 user friendly 사용자 편의성을 가미한 그런 절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타에서는 그 prescribed format 그 양식이 있었는데 이 USMCA에서는 물품 송장 정해진 양식이 없고 그 인보이스를 통해서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또 그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고 또 서브미션 제출할 수도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또 그 생산자와 수출자, 그 프로듀서, 엑스포터뿐만이 아니라 임포터, 그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은 기업 친화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레이드장이 도입된 것은 이 IT 기술의 발달로 그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육 규모가 커지고 또 거기에 이제 그 공급하는 이제 중소기업 또 이 제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해서 그 디지털 이코노미의 그 규모가 굉장히 팽창이 됐죠.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현상을 포섭하고 거기에 이제 적용될 규범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그 디지털 무역에 관한 장이 신설이 됐다. 그 디지털 프로덕트,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고요. 무관세로 디지털 프로덕트 제품을 취급해라라는 거고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 금지 조항이 규정이 됐고요. 또 전자인증, 여러분 전자상거래를 하다 보면 그런 전자인증이라든지 전자서명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논란이 되는 게 이 소위 말해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기업이 그 관련된 서버를 그 해당 국가의 영역 안에 둬야지 되느냐. 그걸 이제 요구를 한다면 기업 활동에 굉장히 지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USMCA에서는 그런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서버를 꼭 해당 국가에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 최근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내용도 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그 전자상거래상의 어떤 그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를 둘 수 있도록 했고 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공공 데이터, 공공정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재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재권에 관련된 내용은 납타에 있던 규정을 이른바 현대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지재권 전반에 대한 그 보호와 집행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원래 그 50년이었는데 이게 70년, 또 출판 이후 75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디자인 보호 기간도 최소 10년에서 15년으로 이렇게 연장이 됐고요. 특허 관련 심사 기간의 경우에는 그 특허를 받고 심사 절차가 이제 지연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너무 비합리적으로 지연이 되면 그 기간만큼 보호 기간을 연장을 해서 그 right holder 그 권리자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그런 어떤 매체를 무단 촬영해서 이렇게 상품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고 그 트레이드 시크릿 영업 비밀이랄까 그 다음에 그 geographical indic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화학물 agricultural chemical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 농업화학물에 대한 정보 보호도
10년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USMCA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중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이제 포함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관한 별도의 챕터를 마련을 했는데 중소기업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디지털 교육의 증가로 그런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간의 협력 채널을 만들고 또 중소기업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이 중소기업장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보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정보 또 이제 규정 같은 게 바뀌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언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필요로 하는데, 대기업은 이제 정보망이 발달해서 금방금방 알 수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접근이 이제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손쉽게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이랄까 모범 관행에 대한 공유 그런 내용도 중소기업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게 이 Trilateral SME Dialogue라고 해서 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간의 중소기업 대화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개최가 되는데 민간 기업이나 협회, 학계, 또 전문가, NGO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해서 그 중소기업의 어떤 참여 또 중소기업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건설적인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이걸 정책 당국자들에게 건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 조항이 이 중소기업 챕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 통관 절차에 관한 장에서도 중소기업 관련된 좀 편의성을 도모하는 그런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디지털 트레이드 장에서도 그런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경 간 서비스에서도 SME 중소기업 배려 조항이 있습니다. USMCA의 주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노동 환경의 내용이 강화가 됐다는 것인데요. 나프타에서는 이 노동 환경이 별도의 어떤 협정으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사이드 어그리먼트로 존재를 했었는데 이걸 USMCA에서는 협정문의 본문으로 편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통일성 있게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 챕터를 보시면 ILO의 핵심 기준, 예를 들면은 결사의 자유, Freedom of Association이랄까, 또는 단체 교섭에 관한 내용,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이런 내용들을 당사국들이 준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제 노동, Forced Labor, 특히 이제 아동에 대한 강제 노동, 아동에 대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은 교육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새롭게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라든지 또는 직장 내 차별 철폐와 같은 규정, 또 노동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폭력 금지와 같은 내용이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느냐, 이게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의 관심사였는데 그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신속 대응 체제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내용도 역시 강화가 됐는데요. 한미 FTA 같은 경우는 한 11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USMCA는 32개의 조문을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은 아마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 해양, 산림, 동식물, 그런 4개 정도의 큰 카테고리로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국내법 집행에 있어서 그 관련된 조문의 해석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특히 그 당사국이 국내 환경법 집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당사국이 그 환경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미집행으로 인한 무역 투자의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와 관련된 입증 책임을 피제소국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함으로써 그 집행을 강화하는 그런 그 간접적인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공중의견 제출 제도를 더 신속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납타 이후에 그 수입시장 동향을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내 통합이 강화된 거는 분명하지만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중국인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굉장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MCA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USMCA에 중국에 대한 견제 조항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영기업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영기업이 일반 기업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켰는데요. 국영기업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서 국영기업이란 게 단순히 정부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통제권을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도 국영기업으로 보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국영기업에 대한 어떤 비상업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차별적인 그러니까 이 차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비해서 국영기업에 대해서 그 특혜를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 국영기업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거시경제정책과 환율이라는 별도의 챕터를 두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조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품이 싼 가격에 수출되도록 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관행 이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 그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 의무라든지 또 투명성 제고 조치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가 돼서 종국적으로는 무역 보복을 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력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멕시코나 그 캐나다가 미국이 그 반년마다 이제 발표하는 소위 말해서 그 환율 조작국 그 리스트에 올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율 관련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그 정책의 어떤 일관성 또 협정의 어떤 일관성 통일성을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다 직접적인 그 중국 견제의 내용은 USMCA 당사국이 비시장 경제국가 non-market country와 FTA 협상을 시작하면 다른 당사국에게 미리 통보하고 또 그 협정문의 내용을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공람을 해야지 되고 또 비시장 경제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USMCA 당사국은 그 USMCA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규정인데 이런 것들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조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 일몰 조항인데요. USMCA의 존속기간을 USMCA는 기본적으로 16년으로 하고 있고 발효 후 6년 차에 그 당사국이 조인트 리뷰를 합니다. 공동 검토를 해서 이게 이제 파지티브하면 계속 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조금 연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매년 리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검토를 통해서 이게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기본적으로 16년이기 때문에 another 16-year term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셋 리뷰가 어찌 보면 그 USMCA에 긴장감을 주는 그런 조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요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국이 USMCA 당사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북미 지역을 우리가 주된 수출 시장으로 하고 있고 또 북미 지역에 우리가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멕시코 등지에 생산 시설을 가지고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가전제품, 자동차, 철강 제품을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제 수출을 하는 것이죠. 또 멕시코에 지출한 한국 기업의 숫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USMCA의 발효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항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고 또 강화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원산지 기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새로운 통상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 그건 결국에는 이 새로운 그 내용들,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전략을 짜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이런 새로운 어떤 통상 환경과 새로운 그 제도의 도입은 물론 도전이지만 이런 거를 슬기롭게 현명하게 극복을 하면 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7월 1일 발효가 된 그 USMCA가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My name is Mark Tallow. I'm an attorney with Sandler, Travis, and Rosenberg, and based in our Washington, D.C. office, specializing in international trade issues and compliance. I'd like to thank Kotra for inviting me to speak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trade agreement, and in particular, the rules of origin for automotive products. We'll talk briefly today about some of the major automotive changes in USMCA from NAFTA. We'll talk about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as well as heavy trucks, some of the regional value content changes associated with those vehicles and parts of those vehicles, as well as the USMCA sunset provision and some NAFTA compliance processes and procedures that could be brought over to USMCA compliance. So some of the key changes with USMCA came in the area of the automobile sector. Many of the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remain unchanged, but so if you're looking at the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in the annex, many of those will not have changed. But what has changed and is particularly makes compliance under the USMCA particularly difficult is the rule of origin for vehicles now includes higher North American content requirements for the vehicles themselves, a new labor value content requirement requiring a certain percentage of the automobile's parts to be produced with high wage labor, and a new North American steel and aluminum originating content requirement for the producers of vehicles themselves. These increased regional value content, or RVC, requirements and the complexity of the calculations are going to require importers into the U.S.
to maintain and gather more information from their suppliers and their own production supply chain to allow them to support any originating claims under the USMCA. Another change that is important under USMCA is that there is no prescribed certificate of origin form as there was under NAFTA. Instead, the importing agencies of the countries rely on particular data elements instead of that. And there was also a side letter in addition to the agreement that exempted 2.6 million vehicles from Canada and Mexico to any potential Section 232 tariffs on autos if those go into effect. Just as a high-level overview as to where this started and where we are now, the USMCA agreement was signed in December of 2018. Each country undertook their own processes and domestic procedures to enact the USMCA. The agreement went into force on July 1st, 2020. However, from a U.S. context,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r CBP, has indicated that they will have a phased-in enforcement period to allow companies the ability to adjust to the new rules and regulations, but companies need to be making a good faith effort to comply at this point and make sure that their products meet the rules of origin, because that delay will be short in time frame. And then I also wanted to mention, we'll discuss the alternative staging regimes that companies may be requesting and that USTR might be granting to provide additional flexibility in the phase-in period. So first we'll turn to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talk about the definitions, parts, regional value, content, and some other requirements surrounding the origination of those vehicles. So the USMCA defines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based on the HS classification. It's relatively straightforward, and it doesn't vary significantly from NAFTA. In order for a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o be originating, it must have a minimum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 or RVC, that is attributable to production in the member countries, so the US, Canada, and Mexico. And the required RVC starts at 66% when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escalates by 3 percentage points each year, up to a maximum of 75% when the phase-in period is finished. The agreement starts at 66%, and it states that it will begin on January 1st, 2020, with annual increases on January 1st every year thereafter. But because the entry in force is July 1st, you can ignore the January 1st date, and it'll be July 1st, 2020 entry into force, and escalating on each year on July 1st of the next three years. As I mentioned, this phase-in period might be adjusted by alternative staging regimes, and all of these calculations for the vehicles are based on the net cost method, while, as we'll see,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might be available for some of the parts. For the vehicles themselves, it is the net cost method that you'd be using. So these RVC thresholds apply to the vehicles themselves, but there are also specific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s for certain categories of parts. And the first category of parts that we'll look at are what's called core parts. And for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these are listed in Table A1 to Annex 4B of the USMCA. These are generally main components for the vehicles or parts that make up the vehicles. For example, engines classified in heading 8407 are included, but also bodies, chassis, and other major vehicle components could make up the core parts. As you can see, there are many core parts listed, but I wanted to call your attention to HS 8708.94,
because I think it's worth noting that while Table A1 only lists steering wheels, steering columns, and steering boxes and parts thereof, the HTS classification includes other items beyond those listed. And because the tariff subheading doesn't include the letters EX in front of it, this would mean that all items in the classification are subject to the core parts requirement, not just those that are listed on the chart. So when you're looking at these charts, it'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s covered and to be able to determine whether your product is a core part or not and needs to meet the higher RVC requirements. For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the core parts that are on Table A1 that we just looked at have their own RVC requirement that will phase in or escalate over time, similar to the vehicles themselves. For core parts, the RVC starts out at 66% for the net cost method and 76% for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determining which valuation method you're using. Unlike under NAFTA, which required net cost for all calculations in the auto provision sector, under USMCA, some provisions allow you to elect either net cost or transaction value. It makes it a little more flexible for companies depending on the information they have or the way they calculate product. And as you can see, the core part RVC starts at 66% upon entry into force. For the net cost method, increases by 3 percentage points each year until you reach the maximum of 75% regional value content under the net cost method.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is simply 10 percentage points greater than the net cost method, and that will also increase on the annual rate by 3 percentage points. The next table that applies to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is the Table B for principal parts. Which these are many parts that are listed in the full table, but I wanted to give you the first 15 or so you can get an idea of the types of parts. These are not quite the core parts, but essential parts of vehicles, and they've been designated as principal parts. The phase-in schedule for the regional value content for principal parts in Table B is similar to the other, but starts at a slightly different point and has different intervals. For example, the regional value content for principal parts starts at 62.5% and then escalates by 2.5% each year up to a maximum of 70% under net cost and 80% under transaction value. And the final category for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is complementary parts, and these are found in Table C of the agreement. Complementary parts have their own threshold and RVC requirements, starting at 62% upon entry into force and increasing by 1 percentage point each year until the maximum of 65% is met under net cost. Again, under transaction value, it's 10 percentage points higher, starting at 72 and increasing to 75% under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So these varying RVC requirements for different parts and threshold just adds to the complexity of the calculations that suppliers and importers are going to need to have to ensure products are originating under the USMCA rules. One thing I wanted to clarify that principal and complementary parts under Table B and Table C, those will be considered originating without regard to their regional value content if the product-specific rule of origin is a tariff change only rule of origin and the product meets that tariff shift. So this is somewhat of a confusing area, but it only applies to
products on tables B and C that have in their product-specific rule of origin, it is a tariff shift only, and there's no option for a regional value content qualification. Otherwise, they will need to meet the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s we just discussed for the principal and core parts. So for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the principal, core, and complementary parts, all the RVCs for those products would be calculated according to Article 4.5. It outlines how to calculate the regional value content for each vehicle or component. But in addition to this, you must also refer to Article 4.6, which defines the value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and how to calculate the value of those materials. But then you can make further adjustments to the value of materials under Article 4.7. And what they're referring to in this article under these rules,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can be starting at a higher price, but then items and expenses can be deducted from that amount. And this can be critical because adjustments of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nder net cost will allow you to reduce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can increase the RVC percentage and help you meet the higher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s of the USMCA. Article 4.8 allows for the use of intermediate materials for auto parts. Intermediate materials are self-produced goods by the manufacturer. So if you're a vehicle manufacturer and you're self-producing an engine, it basically allows you to certify the origin of that engine as though you purchased it, which is very helpful when you're calculating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s. I think this section, while it hasn't been used much under NAFTA, will be a critical element to help vehicle and part manufacturers to be able to meet the higher regional value contents under USMCA. And finally, Article 5 makes clear that averaging can be used when calculating the RVC requirements for these materials. So going through the hierarchy of regional value content, there are some options that allow you to some flexibility in meeting the higher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s under USMCA. Now we'll look at Table A2, which some of you may have noticed we skipped over. We went from A1 to B and C. This table is connected to Table A1, but has a separate list of parts in column 1 and components in column 2. For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all parts listed in column 1 must be originating, meaning that they meet the RVC requirements for core parts in Table A1. And this requirement will make it more difficult for vehicle producers to qualify their vehicles because it will not allow these vehicles to be originating if all of the parts in Table A2 are not originating. And this is a significant rule to meet. But there are two important options that producers can use to provide some flexibility when calculating the RVC for parts and components in Table A2. The first option relates to the calculation of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And when calculating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in Table A2, the producer has the option to use either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parts used in the production in column 1, or the value of the non-originating component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parts. So you get to elect whether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are based on the column 1 parts or column 2. The second option allows producers to average
average out the value of the components when calculating the RVC. So the producer can calculate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either by aggregating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for all the parts in column 1, or all the components in column 2. And this could be a lifesaver if you're trying to qualify a vehicle, but one of the parts or components doesn't qualify as originating. So having the ability to average based on either the part level or component level when you're calculating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can be critical to sort of average out those and allow you to meet the RVC requirements overall for the parts or components. So while there are options to help producers meet the strict originating requirements in Table A2, it is still a significant limitation even with this flexibility, and companies are going to need extra and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ir suppliers so that they're able to make calculations based on parts or components. So if you're a supplier to a vehicle manufacturer, you may be required you may be asked to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to help the manufacturer make those various calculations on their own. I wanted to also talk briefly about heavy trucks and parts for heavy trucks. There are similar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s for heavy trucks and parts of heavy trucks. For heavy trucks themselves, the vehicle itself, the RVC starts at 60% upon entry into force, escalates to 64% at year 4, and then 70% at year 7. So a little more delayed phase-in for heavy trucks. And there are also there are only 2 groups of parts for heavy trucks: principal parts and complementary parts. And each of these have their own RVC requirements and phase-in schedules. And again, it's the 7-year time frame, so it's a little more extended. So up to now, we've talked about the rather traditional requirements of trade agreements and how to determine the origin for vehicles and parts, and that's relatively common in trade agreements. But under the USMCA, there are additional requirements that also must be satisfied for vehicles to be originating. And the first one that we'll look at is the requirement that passenger vehicles, light trucks, and heavy trucks will be originating under the rules of origin only if the vehicle's producer's purchases of steel are at least 70% USMCA originating steel and aluminum. The producer has some flexibility as to how this is calculated, whether it's based on the previous fiscal year and applied to the current fiscal year. Purchases in the current quarter can apply to the current month, or the current fiscal year purchases can apply to the current fiscal year or calendar year of imports. So there's some flexibility in how it's calculated. And while the agreement only referenced vehicle producers' purchases, there was uncertainty as to whether this was limited to steel and aluminum that was purchased by the vehicle producer itself, or whether it applied to steel and aluminum used in parts and components that were purchased for the vehicle. However, the recently released uniform regulations provided clarity in this area. And the uniform regulations were published last week in the US, and while they're not final, they need to undergo legal review in each of the countries and notice and comment rulemaking in the US before they're final. They're a good indication of the intent of the parties and how the agreement should be interpreted. And with regard to the steel and aluminum requirements, the uniform regulations provided 3 important
important clarifications and limitations to the steel and aluminum requirements. And the first is that the 70% USMCA originating content only applies to steel and aluminum purchased of specific types of steel, and these types of steel and aluminum are listed in Table S of the uniform regulations. So only 70% of the types of steel and aluminum listed in Table S need to be North American originating. The second important limitation is that it is only limited to steel and aluminum purchases by the vehicle producer that they made directly or that the vehicle producer negotiated on behalf of their parts suppliers. So only that steel and aluminum needs to be included in the 70%. And then finally, the 70% origination requirement also applies to major stampings that form the body in white or the chassis frame, regardless of who purchased the steel and aluminum. So while it's limited to vehicle producer purchases, there may be some other steel and aluminum that might be brought into the calculation if it forms major stampings of the body. And the final requirement to qualify vehicles involves one that is a bit novel and unique to the USMCA, which is a requirement regarding the labor value that was used to produce the vehicles. For passenger vehicles, light trucks and heavy trucks, producers have to meet a specific labor value content in addition to the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And because of this, suppliers are going to need to be able to track and monitor the labor wage value, whether they qualify as high wage manufacturers, because your customers and vehicle producers are going to be wanting that information so they can validate whether their vehicle meets the labor value content requirements. For passenger vehicles only, the labor value content requirement starts at 30% when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with at least 15% making up the high wage materials and manufacturing expenditures. A maximum of 10 percentage points can be high wage technology expenditures, which is things like R&D, and no more than 5 percentage points of the high wage assembly expenditures, which is a single one-time credit for vehicle producers that have engine assembly or transmission assembly or an advanced battery plant. The labor value content starts at 30% upon entry into force and increases by 3 percentage points each year, reaching a maximum of 40% by year 3 after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one thing I want to stress that this is the rule for passenger vehicles only. While most of the rules that we discussed applied to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the labor value content rules are different for light trucks and heavy trucks. And for light trucks and heavy trucks, the labor value content is 45% upon entry into force. There's no phase-in period for light and heavy trucks. So similarly, the labor value content can be comprised of 3 different elements: the high wage materials and manufacturing expenditures up to 30%, up to or at least 30%, up to 10% could be high wage technology expenditures, R&D and the like, and 5% can be the high wage assembly expenditures. In terms of the wage rates to qualify for a high wage manufacturing, they're set in the agreement in the US at $16 an hour. Canada is $20.88 Canadian dollars, and $294.22 Mexican
pesos. So those are the various wage rates that are the minimums under the labor value content, material and manufacturing requirements. And so I know this has been a lot of information and there are multiple requirements, and it can get very confusing, especially because they're layered one on top of the other. So I wanted to close this section by bringing together all of the requirements so you can see how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in a more visual way. So under the USMCA Auto Rules of Origin, you have 4 elements that a vehicle producer must satisfy to have a valid USMCA claim. And first we'll start with the labor value content, which we just spoke about. Starts at 30% upon entry into force for passenger vehicles, escalates to 40% over the phase-in period. Again, for light and heavy trucks, it's 45% upon entry into force with no escalation. If you meet the labor value content, next you need to be sure that your core parts, and this is from a vehicle manufacturer perspective, that your core parts on table A2 are originating, which require a minimum regional value content starting at 66% under net cost and escalate to 75%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hase-in. And this is the major components of the vehicle. And if you satisfy these 2 provisions, you next have to satisfy the regional value content for the vehicles themselves. And again, it starts at 66% under the net cost method when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increases to 75% after the phase-in period. And finally, if all 3 of these elements are met, the vehicle, in order to satisfy the rule of origin under the USMCA, must have at least 70% of North American steel and aluminum for the specific steel and aluminum listed in Table S, and for the producer's purchases only. Next, I wanted to talk about alternative staging regimes, how that could affect the USMCA implementation and phase-in period. And while the USMCA has provided for a transition period or phase-in of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s for most vehicles and parts, the USMCA also provides vehicle producers with the ability to request an alternative transition plan, or what the agreement calls an alternative staging regime. And this will allow companies more time to bring their production into compliance with the USMCA rules of origin. For light trucks and passenger vehicles, the alternative staging regimes may be extended until July 1st of 2025. This would provide an additional 2 years to the current 3-year phase-in. Producers of heavy trucks and other vehicles may request alternative staging regimes, but the phase-in time period doesn't get extended. It's still the 7-year window that they currently have. USTR requested and received petitions for alternative staging regimes by July 1st. And with final alternative staging proposals due at the end of August. So there will be more to come. We expect USTR to grant alternative staging regimes, but right now it is unclear what those might be. Next, I wanted to talk a little bit about certificates of origin and post-entry claims, because they are similar under USMCA, but different, and this can be critical for suppliers of products to vehicle producers or companies in the supply chain of vehicles. So it's important to know the similarities, but also the differences. With regard to the certificates of origin, there is no prescribed certificate of origin under the USMCA as there was with NAFTA. Under USMCA, a certificate of origin is required, but it can take any form as long as it contains a minimum set of data
elements, and those are listed on this screen. U.S. Customs is going to be providing a template, but it doesn't have to be used. As long as your certificate of origin contains the required data elements, it will be acceptable for the customs agencies. The other thing with regard to post-entry claims, oftentimes importers may not have the information needed, and especially now in the transition period, that may be the case. They may not have the information needed to make a preference claim under USMCA. Importers have up to a year to gather that information and make the post-entry preference claim. The one thing that is different in USMCA is that it provides the option for companies to make it a longer period if they elect to. In the U.S., it is still the 1-year period, but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at could be extended if legislation is changed in the future. Another major difference with regard to USMCA is that it includes an automatic sunset provision. So NAFTA had no expiration date. It continued into force for 26 years. USMCA automatically terminates after 16 years after entry into force. So currently that would be June 30th of 2036, unless the parties unanimously agree to extend or modify the USMCA. It's also subject to a 6-year review period, and the parties at that 6-year review can unanimously agree to extend it, at which point the 16-year clock would start over. Or if they don't come to a unanimous decision, they would meet annually thereafter until the agreement is either extended or terminated. So while there is a little less certainty with regard to how long USMCA will be in place, they have built in a mechanism where the parties have to at least come together and make an agreement to either extend or let the agreement terminate on its own. And finally, I wanted to close with some discussion of the NAFTA compliance and procedures that companies have been using, and how to perhaps amend those and transition those to apply to USMCA. So as we noted, many of the provisions under NAFTA are the same. Many of the rules of origin for particular parts are the same. To the extent they have changed, it's important for companies to identify those changes. And the biggest changes I think companies will notice is the change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from a form to more of a data element focused claim. But it's going to be important with the increased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s and the burden placed on vehicle producers to ensure that down the supply chain, companies are maintaining and tracking information on originating content and whether products qualify under regional value content requirements, even if that may not be required for your particular product, because the vehicle producers and manufacturers are likely going to be requesting and needing that information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vehicle as a whole complies with the USMCA requirements. And finally, another important piece to that is the labor value content requirements in determining whether your production meets the minimum thresholds for high-wage manufacturing and materials to be able to provide that through the supply chain, ultimately to the vehicle producers, so that they are able to meet the labor value content thresholds. Thank you very much for allowing me to speak today. I'd like to thank
KOTRA and the ability to provide Korean companies with the rules under USMCA, some of the changes to the automotive sector, and the rules of origin requirements. It's going to be critical moving forward that companies are as informed and gather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Thank you so much. Hi, good day. Let me first introduce myself. My name is Mario de la Cruz. I'm the purchasing executive champion in Mexico for a multinational company in automotive industry. This multinational company has presence all over in almost all regions, continents in the world. Most of the plants, manufacturers plants in the region in Europe, and also some other manufacturer plants in the region of Asia, in China, in India especially, and in North America we have also several plants in Mexico, more than 12 plants, and some others in US, and also in the country of Brazil. Also, I'm a member of the purchasing committee for the automotive cluster of Guanajuato, a vice president. And some of our duties in jobs in this group is to give our collaborators, means most of them buyers, the skills and tools to develop very well their jobs and duties. So let's start with the first slide. So now NAFTA is now the USMCA. On November 3, 2018, the United States, Mexico, and Canada renegotiated the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The new deal is called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And let's see how the NAFTA has promoted a competitive region in North America. Here in this chart, some numbers for the Telecom, the previous USMCA. In terms of population, 493 million of people are living in this region, which represents the 6.5% of the total population in the world. His GDP in total is $26 billion, in which represents the 18.3% GDP worldwide and as the second global economy, according to the year 2019.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323,000 million, and represents the 23.1% of the global FDI, according to the year 2018. International trade, $6 billion, which is the 15.9% and the second major international exchange worldwide. And for intra-trade, $1.2 billion, which is the 20% of the total trade of the region, according to the year 2019. Okay, talking about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our neighbors in our country, means Canada for Canada and US. Between 1999 and 2019, 15% of the investment received in total in Mexico came from these two countries, USA and Canada. Let's go to the other slide. NAFTA imports in Mexico from the United States grew 4.5 times between 1993 and 2019, while imports from the Mexican market from Canada rose 8.4 times after NAFTA. Let's go to another slide. In this slide is the
for the NAFTA, the Mexico exports. Export Mexican shipments to the United States, as you can see it in the chart, increased 8.6 times. We will see it with now reviewing the numbers between the 1993 and the 2019, while exports from Mexico to Canada increased 9.2 times after NAFTA. Let's talk then now about the GDP and the trade in Mexico with all countries, and that we have agreements from 1993 to 2019. So as you can see with the previous charts and numbers, indeed, the foreign trade is an engine of economic growth. So now we have preferential agreements with 6 countries as a country of Mexico and 13 free trade agreements with 50 countries. So in this chart, you will see for the bars, the graphic bars represent the foreign trade, and the line in red represents the GDP, the gross domestic product, in terms of thousands of millions of dollars. So this is the evolution of our foreign trade from the year 1993 through the year 2019. We passed from the 1993 for a foreign trade of 117,000 of millions of dollars to the year of 2019 of 916,000 of millions of dollars. So it is the growth of close to 9 times. So in terms of GDP, if you can follow the red line, in the year 1993, our GDP was 500, in gross numbers, thousands of millions of dollars. And in the last year, 2019, our GDP were 1.2 thousand of billions of dollars. Following, there are key points for the new agreement USMCA. Economy. The trade betwee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reached 570,777 millions in 2019, nearly 1,580 millions of dollars per day. The North America Development Bank, NAFBank, will be provided with funds for loans for infrastructure projects at the border. The treaty will have a review every 6 years for its entry into force. This time, the partners will have to express their intentions to extend the agreement for 16 more years. Trade disputes will be resolved under a panel system, not informally as is currently being done. These panels will be touching labor and environmental issues too. Another key points for this new agreement in automotive sector. Mexico allocates more than 85% of its exports of cars and trucks to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Under the rules of the new agreement, a vehicle produced in the region can be exported between the signatory countries free of tariffs when it meets 4 conditions. So following inside the 4 conditions that we must meet in the automotive sector. The first one, 75% of its content comes from North America region, Mexico, United States, and Canada, a significant increase from the 62.5% required by NAFTA. Depending on the model, that between 40 and 45% of the vehicle value is produced by workers who received at least $16 per hour. That 70% of the steel and aluminum used in the manufacture of vehicles come from North America. 4th point, manufacturers of some essential components, such as engine, transmission, and body, must demonstrate a regional content value of 75% that previously didn't require NAFTA. Another key point for the automotive in this new agreement, USMCA. With the exemption of the new steel percentage, the application of the new rules will be gradually for the following 3 years, as we will see it in another chart.
The automakers, as well as the auto parts manufacturers, in which before shouldn't account any minimum value of regional content, now must rise it gradually up to reach, in some cases, 75%. Once the new rules comes into force, the automakers must have 3 years to meet new requirements. Then the automotive industry was one of the most relevant sectors in the negotiation of the new agreement. For Mexican, this industry was one of the most beneficiaries of commercial integration. In 1994, nearly 125,000 millions of pesos, including terminal and auto parts industry, equivalent to 1.1 million of vehicles, of which 567,000 of vehicles were exported, which represented the 52%. In the last data reported by INEGI for the 3 quarters of the last year, 2019, this industry produced 549,000 of millions of pesos, manufacturing about 3.7 million of units of vehicles, of which 3.3 million of these vehicles were exported, which represents the 88%. Then, in 25 years, our GDP of vehicles grew 4 times, while exports 600%. The main change that this industry will face is in the determination of the rules of origin, which will have to go from compliance with a minimum of 62.5% of components manufactured in the region to one of 75%. In addition to a set of rules determined by the type of parts of the most essential with 75% to the complementary ones with 65%. The type of materials which they are manufactured, steel and aluminum, must comply 75%, as well as having been manufactured in areas with wage levels of at least $16 per hour, the 40 to 45%. All rules will be applied gradually for a period of 3 years, escalating every year. So in this chart, we will see how will be the increase in the regional content value for the following years. So this is the transition period in the automotive sector for the new agreement USMCA, regional content value, for the light vehicles and light trucks. For regional content value, upon this day, July 1st, 2020, has to comply with the 66%. A year after, the year 2021, 69%. In the year 2022, 72%. And to end of the year 2023 with the regional content value of 75%. For labor content value, we'll start in July 1st for this year, the past July 1st, for the 30%, and on the July 2023 with a 39% of the labor content value. Okay, for essential auto parts, we'll have to start with 66% of the regional content in this year, July 1st. And the year after, 2021, 69%. For the year 2022, 72%. And to end, and at the end, by the year of the 2023, with regional content of 75%. You also can see in this chart the percentage of the regional content for the same period of time for the main auto parts, 62.5% in this year 2020, and for the year 2023 to end 70% of the regional content. Complementary auto parts
start with, in this year with 62% of the regional content, and by the year 2023 has to be in 65% of the regional content. And for steel and aluminum, we have to start with the 70% of the regional content, and will be the same for the following years. Automotive industry. These rules represents a challenge for companies in the industry because they will have to adapt their commercial strategies and supply chain in order to be able to meet these new rules.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Industry of Auto Parts in Mexico said that the objective of the new rule of origin is to strengthen the supply chain in the region. 25 years ago, when the first free trade treaty was signed, 80% of the cars manufactured in the region were of the three American automotives, General Motors, Fiat Chrysler, and Ford. But today it's only 48%. The rest of the cars manufactured in the region area, Asian or European manufacturers, but with less regional content, since both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s, as well as the production of the most relevant components as engine or transmissions, are in Asia or Europe. According to this executive, practically all models produced by Ford, General Motors, and Fiat Chrysler in North America would easily reach the new requirements. What the new rule is now seeking is that Asian and European manufacturers really generate greater added value in the region. So then what will happen in case an automaker cannot comply with the new rules implemented for USMCA for the automotive industry? There are two options. To pay the 2.5% for the so-called most favored nation tariff for each vehicle exporting from Mexico to United States and Canada, while enlisting all the processes to comply with the new rule of origin. It means that for the essential components parts, as you can see it in the chart, in the previous chart, we must comply now with the 62.5%, and for the year 2023 up to 75%. So in this period of time, we have to comply with this percentage of the regional content. Otherwise, we must pay the 2.5%. Well, means the automaker, when the automaker would like to export a vehicle to Canada or US from Mexico, has to pay the 2.5%. And it's the same. It is the same when US and Canada can export any vehicle to our country. And the second option is to request the importing country, which in this case would be US or Canada, for an alternative transition regime of being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Will enable them to export their tariff-free models in accordance with a slightly more lax rule than that's established in the new USMCA for 3 years to 5 years. So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in this presentation. I hope everything explained in this presentation. Thank you again, and have a good day, colleagues.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북미지역 본부장 이지영입니다. 나프타를 대체하는 신북미지역 무역협정인 USMCA가 7월 1일부로 발효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북미시장 진출 여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리쇼어링, 즉 밸류체인 구축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미 정부와 산업계의 중국 의존도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USMCA가 발효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수출 산업의 북미 시장 진출 기회와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해결 과제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미국 현지의 반응을 살펴보고 우리 수출 산업에 대한 영향과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산업계의 USMCA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지역 산업 보호 강화 체계가 나프타보다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협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미국 정치계에서는 USMCA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과 중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USMCA가 기존 나프타 대비 달라진 점은 원산지 규정 강화, 노동 가치 비율 신규 도입, 3년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조항 삭제, 비시장 국가와 FTA 체결 희망 시 협상 개시 3개월 전까지 의무 통보 등 4가지로 요약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USMCA로 미국 GDP는 0.35%, 682억 달러, 고용은 0.12%, 17만 5,700명의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캐나다 수출은 5.9%, 대멕시코 수출은 6.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USMCA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확대에 대한 기대를 갖는 분위기이긴 하나 캐나다 낙농업 분야 및 멕시코 자동차 산업 등으로 분위기는 꼭 좋다고 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USMCA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Make America Great Again 실현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협상이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나친 원산지 규정과 노동 가치 비율 적용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외 국가의 경우 중국이 USMCA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USMCA에 최초로 포함된 비시장 국가라는 개념을 도입해 회원국의 FTA 체결을 사실상 금지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비난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수혜에 USMCA가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산업별 활용 전략 수립과 투자 진출 등 현지화 전략으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USMCA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산지 규정 강화입니다. USMCA에 따르면 자동차 핵심 부품은 2023년까지 75%의 역내 가치 비중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한미 FTA 기준 35% 대비 2배 이상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반 부품, 핵심 부품, 주요 부품, 상호 보완 가능 부품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핵심, 주요, 상호 보완 부품의 경우 4년에 걸쳐 최대 75%까지 균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역내 노동가치 비율, LVC라는 개념도 우리 기업의 북미 비즈니스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동차 한 대 기준 40%를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며 물가 상승률 반영 없이 발효일 기준 6년마다 상승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멕시코는 일당 최저임금이 5.4달러 수준인데 반해 미국은 7.25달러, 캐나다는 8.14달러로 격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USMCA에서 요구하는 시간당 16달러는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인 뉴욕과 실리콘밸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멕시코에 진출한 자동차 기업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미국으로의 이전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일본 자동차 기업의 사례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토요타는 금년 초 멕시코 트럭 공장을 완공하였는데 USMCA 기준 충족이 안 되면 25%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토요타는 생산 라인의 자동화를 확대하여 USMCA의 노동가치 비율 규정을 회피한다는 계획입니다. 혼다의 부품을 납품하는 K인 역시 USMCA 발효로 멕시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대신 차라리 멕시코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시간당 $16로 3배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전 비용보다 임금 인상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관련 기관과 업계에서는 USMCA가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캐나다에게 유리한 반면 멕시코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USMCA로 멕시코가 저가 생산 거점으로서의 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미국 자동차 기업의 역내 생산 부품 비율은 현 기준 13.5%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13에서 24%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 자동차 대당 가격도 평균 470에서 2200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자동차 구매 수요 감소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 상승이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경우 최대 36만 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어 당초 기대한 만큼 성과 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우리 완성차 기업의 경우 아직 멕시코나 중남미에서 미국, 캐나다로 수출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당장의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중장기 북미 비즈니스 확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철강산업계도 USMCA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철강산업과 철강산업 종사자는 역내 공급 체인을 공고히 하는데 USMCA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철강, 알루미늄의 70%를 북미산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역내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철강 관련 USMCA로 인해 예상되는 장애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미 232조 철강 규제로 대미 수출량이 규제되고 있다는 점과 반덤핑, 상계관세, 규제 등이 북미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 USMCA로 인해 중장기 인건비 상승 등 현지 생산 비용 증가와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은 USMCA 발효와 함께 회원국에 대해 232조 조치 면제를 확정하였고 캐나다도 미국, 멕시코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여 우리 제품이 더욱 불리한 상황입니다만 코로나19로 중단된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오일가스, 건설, 자동차 산업 회복세 전환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철강 규제 완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USMCA에 따른 철강 산업 여건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계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기계산업계는 이미 USMCA 타결이 미국 기계제조 산업의 승리라고 표현하는 등 새로운 북미 무역협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미국 기계제조협회 AEM은 USMCA를 통해 미국 기계제조 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고 밝히고 130만 명의 기계산업 일자리를 보전함과 동시에 18만 개의 신규 일자리와 680억 달러의 생산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세 면제 혜택으로 최대 수출 시장인 캐나다와 멕시코 두 개의 핵심 수출 시장 진출 확대가 확실시되기 때문이며 특히 농기계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및 노동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기업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집중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미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기계류의 연간 수출액은 900억 달러 수준이며 USMCA 협정에 따라 미국의 대캐나다 농산물 수출 문턱도 낮아지면서 관련 농기계 및 장비 등
경쟁력을 갖춘 미국 기업의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계 분야에서는 우리도 USMCA로 인한 수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산업별 역내 생산 체제가 보강되면서 기계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미, 한캐나다 FTA를 활용할 경우 저관세 수출도 가능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2028년까지 1,320억 달러 규모의 사회 간접 자원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연관 산업인 기계, 장비, 부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며 멕시코 역시 USMCA를 활용한 역내 비중 확대를 위해 자국 제조업 고도화, 효율화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과의 협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CT 분야입니다. ICT 분야는 미국 연방정부가 우려하는 무역 불균형이 미미한 분야로 USMCA로 인한 영향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중 통상 분쟁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합병과 첨단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및 공동 기술 개발 등 기업 협력 여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과 지적재산권 부문이 한미 FTA 대비 자국 기업 보호 위주로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진출 시 기존 특허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 분야입니다. USMCA 체결 내용에 대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실망감을 표현한 분야가 제약 산업 분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최대 로비단체 중 하나인 제약산업계가 USMCA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생물의약품 부문의 핵심이었던 생물의약품에 대한 최소 10년 독점권 보장 규정을 삭제한 점과 에버그린 전략을 통한 특허기간 연장도 방지되어 미국 제약시장 진출 장벽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버그린은 신약을 개발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시기를 조절한 여러 유형의 개량 특허를 통해 특허의 독점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여 제네릭 약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면서 미국 정치계와 산업계에서는 제약업계 최초의 로비 실패 사건이라고 언급하면서 제약업계의 지나친 고가 정책이 결국 정치적 이슈의 희생양이 된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값 인하를 반복적으로 제시한 바 있어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결정은 우리 제약산업의 단기 미국 시장 수출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뛰어난 대처 등으로 미국 내에서 한국 의약품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진출 여건도 좋아지면서 연간 20억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대미 수출도 증가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의 대응 동향과 진출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의 대응 동향입니다. 지난 3월 USMCA 발효에 대비해 우리 코트라에서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북미 3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50.7%가 주재국가 또는 북미 전체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국별로는 미국과 캐나다는 내수시장, 멕시코는 북미 3개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과 캐나다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라는 수요가 높아 USMCA 발효로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원산지 규정과 노동기준 강화로 인한 부담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USMCA 발효 이후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는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58.3%에 달해 시장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멕시코 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 투자 축소, 생산기지 타국 이전 등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 수준으로 가장 높아
USMCA에 즉각적인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미 지역 경제가 코로나19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시점에 발효된 USMCA는 기업 경제 블록 차원의 효과를 넘어 글로벌 산업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GBC 재편과 지역 공급망 강화 움직임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 북미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고려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으로의 회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USMCA가 발효됨에 따라 북미 기업들은 지역 밸류 체인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자동차, 소재 부품, 소비재 등 11개 분야에서 본격적인 공급선 전환을 검토 중이며 중국 공급선의 타지역 전환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는 8개로 조사되었고 최우선 고려 지역에서 북미를 선택한 기업 비중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USMCA를 미국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할 계획인 만큼 USMCA를 계기로 북미 3개국의 유기적 협력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력 수출 산업과 미래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도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현지 투자를 통한 지역 밸류체인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글로벌 협력 수요가 높은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주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의 OEM 기업들 역시 일반 자동차의 경우 이미 글로벌 지역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어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차세대 자동차 기술은 기술 협력과 부품 소싱 기회가 큰 시장이라는 의견입니다. 철강 산업은 232조 철강 수입 규제에 USMCA까지 더해지면서 돌파구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수요 감소 등도 우리 수출에는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철강 수입 규제에 대비하여 미국 현지 생산을 고려하고 로컬 기업과의 제휴, 합작 투자 등의 장기적 솔루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 분야는 어느 정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역 공급망 구축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효율 기계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제품과 부품 등을 중심으로 주력 수출 제품을 전환해야 합니다. 제약 산업도 우리에게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내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미국의 의도가 USMCA에 반영되어 가격이나 복제 의약품 진입 확대 등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미국 의약품 시장 진출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하며 북미 내수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경우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생산 거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항공우주, ICT 등은 신기술, 신소재 R&D 협력, 공동투자, 고부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제품군 구성 등이 USMCA의 제약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며 지적 재산권을 비롯한 산업별 규제, 진출 절차, 필수 인증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전 준비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 코로나19를 필두로 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과 관련된 이슈가 산업계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자국 기업 유통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아젠다로 미국 제조업 부활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발효된 USMCA는 북미 제조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이었던 아시아 국가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트라 북미지역본부는 USMCA로 인한 시장 여건 변화와 현주 정부의 정책 동향, 업계 트렌드 등을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정보 생산과 기업 니즈에 맞는 지원 사업을 개발하여 우리 수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USMC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USMCA와 관련된 문의와 진출 지원 관련 문의는 저희 코트라 북미 지역 본부 및 본부 산하 국외 무역관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